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했던 소설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 네, 바로 드니 빌베우 감독의 영화 컨택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 포털에 콘택트라고 치시면요.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맡았던 97년도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콘택트인 줄 알고 맞아요. 콘택트를 검색했더니 그 영화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리고 리바이벌된 2020년도 콘택트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는 정확한 명칭이 컨택트인데 택이 I. 원제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제는 어라이벌인데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이 컨택트거든요. 어떤 제목이 더 공감되고 와 닿았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장면 자체나 이미지 자체는 전 컨택트가 더 그냥 확 와닿긴 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래도 어라이벌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겠거니 있겠지. 하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도착? 도달? 근데 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게끔 하면 원제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별로 제목에 의미를 안 두는 타입인데 이 번역된 제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업적인 의미가 많을 것 같아서 당연히 97년도 크게 성공했던 영화 컨택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컨택트라고 하면 일단 접촉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외계인과 인간 간의 소통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로맨틱하고 말랑말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스포 같은 느낌? 앞에 아무리 어둡게 진행돼도 결국에 컨택트 할 거야.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제목이라서 이 영화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시작하는 장면에서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영화를 다시 봐서 그런지 아직 컨택은 없어. 직접 컨택해야 돼. 뭐 이런 대사들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이 외계인들이 딱 도착했을 때는 어라이벌은 했는데 컨택이 아직 없는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제목을 두는 게, 그러니까 원제인 어라이벌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어라이벌을 그냥 원제 그대로 하면 한국 발음이 좀 뉘앙스, 네, 어감이 좀 그렇죠. 네, 어라이벌. 우리는 뭔가 항상 외계인 하면 그 이티랑 손가락이 닿는 것 같은 그런 컨택트를 한국 사람들 좋아해. 그런 정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에 맞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의미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라이벌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반까지 약간 외계인과 접촉한다라는 이미지적으로는 컨택트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는 원제에 더 시선이 가게 되는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혹시 두 분은 그 원작을 보셨나요?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보려고, 영화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오리지널을 봐야겠다 해서 책을 구입해서 읽다가 저와 같은 경로를 거치셨네요. 너무 영화의 정서에 매료된 나머지 책을 제가 못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가 좀 약간 지금 쉬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 짧은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에만 집중을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매혹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 외계인 헵타포드가 표의 문자를 화면으로 영상으로 형상화시키잖아요. 그 장면은 이 영화에 매혹되는 핵심적인 장면이고. 미장센이. 네, 도대체 그 비선형 철자법이라는 앞뒤가 없는 철자법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이거 뭐 책을 보신 분들도 궁금했을 텐데 전 책 읽기 전에 저도 그걸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받은 느낌은 이 영화가 원작의 세계관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데 굉장히 짧죠. 네. 빛의 굴절이라는 거를 예로 들면서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인과적인 세계관이라는 거랑 외계인들의 세계관, 목적론적 인신론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영화만 저는 봤을 때 대부분 그 얘기 하셨을 거예요. 옆에 보고 남자친구랑 너 같으면 선택 어떻게 했을 거야? 그치. 너랑 나랑 결혼하면 이런 미래가 있다고 하는데 선택했을 거야? 이 남편은
이 주인공 여자한테 너 선택이 나빴어 이런 얘기를 아예 하는 게 나오는 건데 맞아요. 이 선택이 가능할까 아닐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선택이 가능하다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과적인 세계관이 그렇죠. 고 이게 철저히 남편의 시각에서 관객들이 지금 보는 거구나. 영화는 이런 점이 되게 원래 테드 창이 얘기하던 세계관에서는 여자 주인공 자체가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게 선택일 수 없는 방식인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되게 달랐구나.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영화만 봤는데 결국에는 초반에는 이렇게 영화를 끝나고 나서는 그러게 나는 저걸 알고 나서도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까 고민했지만 영화가 곱씹을수록 근데 이게 선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원형이고 이렇게 원형적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만으로 사실 그 고민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에서 더 설명이 잘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사실은 그런 원작이 없던 그런 설명들이 많이 붙었어요. 유타 포트가 온 거 자체가 3000년 뒤에 미래에서 왔고 3000년 뒤에는 인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이게 맞아요. 엄청 인과적인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하기 그래서. 때문에 오는 거고 언어를 선물로 준 거고 루이스가 그걸 이용해서 중국 장군의 그 전쟁을 막은 거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영화적인 어떤 극적인 설정을 한 거죠. 설정인데 네. 이게 전부 인과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외계인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느껴졌어요. 네. 와, 근데 역시 도희님의 내 지적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다. 지금 왜 그냥 외계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왜냐면 저 먹이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왜냐면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게 단편집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한 챕터예요. 하나의 단편의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긴 호흡의 영화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소설을 찾아서 읽었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호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뭔가 공식들이 계속 나오고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이해하는데 제가 제 뇌가 이미 과부하가 걸리더라고. 그래. 그래서 그건 그림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책이 잘 안 읽혔던 이유가 그 영화에서 사실 에이미 아담스가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서 그럼요. 그 여자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 그 여자 사실 한 게 되게 많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책에는 그 여자의 매력이 딱 나오기가 어려워서 밋밋하게 나는 그 에이미 아담스를 되게 비슷한 생각하면서 느낌 가고 받은 것 싶은데 같아. 그게 안 따라와줘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 편견을 갖고 가져가서 책이 안 읽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질문하고 싶은 게 두 분이 다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책을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봤고 이미 결론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도입부부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네. 왜냐하면 이 소설의 네. 시작 자체가 네 아버지가 지금 내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해.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에 새겨두려고 하고 있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여주인공이 이 남자와 나 사이에 사랑이 시작되면 아이가 태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안다는 걸 영화에서 안 상태에서 이 문장을 다시 읽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첫 문장은 눈물이 났지.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바보에 걸렸지.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게 사실은 영화에서는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딸이나 이 여자가 혼자 하는 독백 같은 게 되게 많이 줄어 있는데 소설에는 되게 담담하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두 분이 느끼신 것보다는 훨씬 말랑말랑하게 읽었었거든요. 다시 제도적 욕구가 일으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언택트로 대화를 나누도록 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오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찾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도희님께 소감을 남기도록 할게요. 네. 근데 책은 굉장히 짧은데 영화는 그래도 호흡을 굉장히 길게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도 꽤 많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21세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12곳의 상공에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납니다. 그걸 지구인들이 쉘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이 비행 물체에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소통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들이 왜 지구에 나타났는가?
알아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뱅크스라는 언어학자하고 이안 도널리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그들과 접촉을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지구에 온 목적을 알게 되지만 그땐 이미 이제 중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루이스가 어떻게 전쟁을 막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방식이라는 게 이름이 헵타파드라고 불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시간을 비선형으로 살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된 루이스가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멈추게 할 방법도 찾게 된다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힌트를 주고 시작을 해요. 루이스가 이제 이런 독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끔 생각하는 내 이야기의 시작은 이랬어. 기억이란 건 참 신기해. 예상과는 다르게 동작하지. 우린 시간에 얽매여 있어. 특히 그 순서에. 이 독백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서 빠른 속도로 자라고 그리고 또 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서 죽음을 맞는 모습까지 그런 단편적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헵타파드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 볼 때 이런 장면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화가 전개되려고 하는 거지? 이 장면들은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SF 영화인가? 맞아요. 미스테리 스릴러인가? 뭐지?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봤거든요. 혹시 언니들은 어떠셨나요? 이 영화가 이 도입부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영화일 것으로 짐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짐작이 정말 잘 맞아 떨어졌는지. 사실 전 개인적으로 SF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SF면 일단 그렇게 먼저 골라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쵸. 근데 이렇게 연이어서 SF라고 알고 봤던 영화인데 시작했던 것 자체가 나는 막 스타트렉 이런 것처럼 그치. SF라고 하면 딱 이미 공상이 들어있고 그리고 현실적이지 히어로물을 않아야 막 되는데 떠올리고. 그 뭔가 차분하게 시작되는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나중에도 그 외계인이 나왔을 때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외계인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소통이 되게 주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코드에는 너무너무 딱 맞는 영화여서 이런 전개가 저를 한 번에 확 사로잡았어요. 오히려 확 몰입되게 만들었던 네, 계속 거죠? 그 여자 표정이나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살피게 궁금하게 되는. 만들어지. 맞아요. 네. 전 너무 좋았어요. 도희님은 네,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이 이어지고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자기 계속 나와요. 딸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음. 그래서 나 외계인이라는 걸 알고 왔는데 왜 그러니까. 딸이 나오지? 딸이 외계인한테 납치를 뭐지? 당하나? 근데 이거는 영화적인 페이크죠. 그냥 그쵸. 아예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까지 되게 짧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외계인과의 현장에 이 박사가 투입되는 걸 보여주는데 도입부를 보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영화적인 페이크가 좀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 일도 겪기 전부터 루이스는 왜 그렇게 우울하고 가라앉아 있는 것이며 엄마는 루이스한테 그치. 잘 지내다 너 진짜 괜찮아?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것이며 그 시간 순서를 관객들한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 넓은 집에. 그래서 뭐 원작도 과거랑 현재가 불쑥불쑥 겹쳐지긴 하는데 정말 앞부분에서는 정교하게 속이기 위한 장치들이 잘 만들어져 있었다. 재밌었어요. 그거 따라가는 과정도 즐거웠고. 저는 네. 그 페이크가 되게 좋더라고. 그래, 나는 페이크라고 말하기도 싫어. 그래? 나는 그게 매력적이었다고. 저도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근데 난 영화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진 않아서 그런지 그냥 영화 자체를 스토리나 감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잘 속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저는 영화를 중반까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한 번 더 사는 건가?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나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부터 딸을 보기 시작해요.
루이스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겨우 2번 만났을 때부터 딸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초반부터 그냥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영상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찍부터 저도 이제 2번째 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그 미래에 대한 단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 나오면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마지막에 다 맞춰지니까 그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좀 재미있는 장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던 설정이 있어요. 이게 외계인들이 와서 그냥 떠있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12개의 그 지역에 그 세계에 공중에 떠있기만 하는데 지레 인간들이 겁을 먹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일삼고 시위를 하고 정부를 규탄하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일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도 또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나서서 뭔가 분위기를 그렇게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는 인제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확실히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느끼는 게 영화에서도 사실 우리는 주인공 시점에서 다 보잖아요. 그렇죠. 외계인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러 온 게 아닌데 우리랑 소통하려는 건데 이 언어학자의 갑자기 자기 판단으로 옷을 벗어버리고 컨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 벗어버리고 저게 맞지 막 이런 옹호하는 시선에서 보게 되는데 그리고 영화에서는 쓸데없이 걱정이 너무 많은 군인 아저씨들이 자꾸 재질을 그렇게 비춰지는데 네.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라 엄청 큰 일이 벌써 일어났죠. 벌써 일어났고 이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군인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 루이스가 근거가 뭐냐 이러니까 역사가 근거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되게 합리적인 설명이고 우리한테 호의적일 거라고 믿는 게 사실 되게 나이브한 거고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사실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저는 다들 SF에 대해서 저만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 깨알같이 홍보를 하자면은 첫 화면에 루이스가 처음으로 그 우주선이 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 화면으로 좀 압도되지 않으셨어요? 엄청나게 압도됐죠. 그러니까 되게 저는 SF의 매력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건데 그걸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이게 너무 잘 그 이루어진 초원 위에 엄청나게 큰 알모양의 알모양의 까만색 쉘이 서 근데 있잖아요. 연출이 너무 잘 돼서 그런가? 압도적이긴 했어. 느껴지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다가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읽으신 게 그게 부족해서 좋지 않은 SF를 읽으셔서 SF가 허황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총 쏘고 외계인이 나와서 막 이렇게 화장 두는 진짜 현실 같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더듬이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SF예요. 맞아. 그런 게 SF인 줄 알았지. SF죠. 그래서 그런 매력을 좀 어필을 해보고 싶었고요. 좋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카오스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 국가 예산이 전부 다 글로 들어갈 거고 그쵸. 위기에 대비해야 되고 그 호시절에 베풀던 게 다 스탑되니까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도 되게 그 중국 장군도 상장군 사실은 되게 리즈너블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겹쳐지는 장면도 보면 인간으로서 넘어야 될 선은 이 사람도 안 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본인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자는 결론을 내린 걸로 다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저런 걸 보면 이제 아까 조 감독님이 얘기하신 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폭동도 생기고 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거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요 선은 넘지 말아야지라는 거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적어도 요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제 마지막 선에 대한 합의만 하면 되는 거지 중간 단계를 놓고 너무 많이 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제가 되게 겁이 많은 편이어서 특히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그러니까 내가 겪었으면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겪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는 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항상 최악을 상상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인간 심리를 너무 이 영화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들은 그 외계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던지면 그 이면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왜곡되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불안하고 겁 많은 인간 심리를 너무 잘 그려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맞아요. 도희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폭탄을 설치하는 군인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 이해가 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설정이 좋았어요. 이 루이스가 손을 떠는 거를 계속 보여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줘요. 이 루이스는 할 말은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엄청 떨고 있어. 휘청하고 옷을 벗을 때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지만 언어학자니까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루이스랑 이안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루이스하고 이안 방금 루이스 얘기하셨는데 이안은 또 반대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쾌활하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처음으로 헵타파드를 만나고 난 이후에 기지로 돌아오잖아요. 루이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안은 바로 구토를 하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바로 토해요.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남자는. 그러니까 루이스보다 이안이 훨씬 더 여리고 겁이 많은 남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그 여자 캐릭터에 몰입을 해가지고 사실 이안 네, 이안이죠. 이안은 네. 그냥 보조로 느껴져서 그렇게 막 저 사람이 되게 여리다 이렇다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루이스는 어떻게 해? 저는 외국 영화를 볼 때 SF라서 더 SF뿐만 아니라 뭔가 얼굴 표정도 많고 되게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한데 일단 내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걸 모든 걸 깨트린 영화였고 그리고 그 되게 나름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민낯에 그냥 머리를 지끈 묶고 그냥 언어학자로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아까 도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벌벌벌 떨지만 긴장한 채로 그냥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걔와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에 되게 매료가 돼서 저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저걸 행동하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옷을 저렇게 벗지? 그래서 공감한다기보다 약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잔상으로 스쳐 지나간 앞에 나온 딸과의 관계가 뭐지? 그리고 뭐 뻔히 보이지만 이완과 결혼해서 저 딸을 낳을 것 같긴 한데 남자 캐릭터에 그렇게 막 치중해서 보기보다는 저 여자가 어떤 심정으로 저걸 했을까 계속 그걸 곱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잘 만든 영화는 좀 아쉬워요. 이 영화는 되게 잘 어떤 부분은 참 매력적이지만 어떤 부분은 아쉽다고 느끼는 게 내가 분명히 그 순간에는 감독의 어떤 장치에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여전히 감독이 했던 말은 다 진실이야. 이래야 되게 잘 만든 영화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아이를 잃은 그 과학자가 언어학자가 상심에 너무 잠겨서 인생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엄청 위험한 곳이지만 그냥 내 몸을 그냥 던져보고 싶고 나 의미도 잘 못 찾겠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앞부분을 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맞아요. 더더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 전혀 없거든요. 원래 캐릭터에서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도 좀 아쉽네요. 너무 어두워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어둡고 그리고 아마 머리를 질끈 묶고 그런 거는 나이의 변화를 느끼지 않게 하려는 장치도 많았을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예, 예. 똑같이 나오잖아요. 나는 우울한 SF다 너무 내 취향이었어. 반갑습니다. 좀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까지 스토리를 확인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데 아까 조장님이 앞에 말한 거 네. 과거 현재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스토리 자체를 아예 무시할 만큼 그냥 그 소통의 하나만 얻어갔던 것 같아요. 외계인과의 소통. 그리고 저 이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면 원래는 언어학자랑 물리학자가 한 팀을 이룬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 되게 생소했어요. 거기다 리더를 물리학자한테 분명히 줬어요. 이언한테 줬어요. 그거는 팀이 나뉘어져 있지 근데 않았나요? 보고는 처음에 커널 대령이 보고는 나한테 그랬나요? 하고 그 안에서의 통제는 이언을 따라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대립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고 네. 남자가 호감형이긴 하지만 농담도 잘하고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맞아. 호감을 계속 표현해. 솔직히 영화 처음에 볼 때 애 아빠가 이 사람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그때는 하잖아요. 저 상상 못했어요. 못하잖아요. 남자 네. 캐릭터가 걔 하나뿐이라서. 그리고 남자 주인공 하면 짜자잔 나오는 그런 멋있는 사람도 사실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나 왜 계속 솔로죠? 이래서 솔로인가 이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난 이렇게 연구만 해서 나 솔로인가 봐. 과학이 좋아서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장치도 잘한 거죠, 사실. 네. 나름 되게 잘했고, 그 사이사이에 되게 많이, 다시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보여줬더라고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루이스가 옷을 벗었을 때 자기도, 이러면서 벗고. 따라했다고. 그런 것들. 자기소개할 때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리고 루이스가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을 때도 이연이 미소를 보여주고, 그래. 난 너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맞아요. 매력적인 남성 캐릭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를 쭉 보면서 아마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그 헵타파드하고 소통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루이스와 이안이 헵타파드라고 불리는 외계 생명체와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혹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들이 좀 떠오르세요? 그 처음에 벽을 하나 놓고 했을 때도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같은 공간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 되게 좋았어요. 도대체 앞뒤 방향이 없는 문자라는 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영상적으로 잘 표현한 것 표현했죠.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의도인지 네. 모르겠지만 다 원이에요. 기본 네. 컨셉이 다. 원에서 시작과 조금씩만 조금씩만 다르더라고요. 달라지게. 근데 이건 좀 천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그 물리학자의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문자에는 앞뒤 방향도 없는데 생각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영화에는 진짜 아쉬운 점이 많아요. 뒤에 가서 그거 생각나세요? 중국에서도 컨택을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중국 자본이 들어갔을까요? 이 영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갔나? 들어갔을 것 중국이 같아. 굉장히 왠지. 큰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실수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작으로 대화를 맞아요. 하고 있고 네. 이거는 게임이고 승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구로 이걸로 삼으면은 무기가 된다. 우리가 경쟁적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될 거라는 식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나는 네. 그게 정말 이렇게 좋은 포인트를 가져와서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거기서 살짝 물음표가 있긴 정말 했어. 많이 들었어요. 게임이 있고 승패가 있기 때문에 뭐 망치를 쥐어주면 못으로밖에 안 보일 거고 이거 자체는 딱 와닿진 않았어요. 외계인이나 이 헵타포드에 대한 존재를 진짜 뭘 이렇게 바닥으로 뚝 의미를 뚝 떨어뜨리는 근데 그거를 영화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진짜 많이 아쉬웠어요. 그 설정은 좀 아쉬웠어요. 사실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 저도. 네. 근데 영화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들이 이제 지구에 온 목적이 밝혀지잖아요. 인간을 돕기 위해서 왔다. 3000년 뒤에 자신들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는데 그때를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인간을 도우러 왔다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게 이제 인간들이 시간을 비선형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헵타파드의 목적을 오해해서 괜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마작으로 대화 소통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막 전쟁을 외계인과의 전쟁 선포. 전쟁을 선포하고 심지어 그 미국의 그 부대에서는 이제 겁에 질린 군인이 뭐 작전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헵타파드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죽이려고 시도하죠. 네. 한 명은 죽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고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던데. 네,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그게 사고 때문인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걸로 죽나? 나도 그걸로 저는 그냥 이 존재도 죽음이 있구나. 얘는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이 해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정말 나쁜 인간들 막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죠. 인간들 해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견하셨나요? 저는 전혀 예상은 못했는데. 예상을 못했고 그렇게 왔다고 누가 알려줘도 참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심지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나를 도와주러 이렇게 뭐 했다고는 하지만은 순간에는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메시지 자체는 그럼 참 좋겠다.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SF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접한 게 많이 없으니까 되게 뭐랄까 그냥 일반 현실적인 것보다 훨씬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맞아요. 되게 감동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레 겁을 먹고 해치냐고. 왜?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사고상 한계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맞아. 뭔가 사건 해결 방식이 있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그 뭔가 열어놓고 되게 사고를 열리게 하는 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단 말이지. 늘 있죠. 늘 있단 말이지. 나래칠 것이라는. 도희님은 어떻게 이 반전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냥 소통은 소통 자체로 목적으로 뒀으면 어땠을까 그런 게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0년 뒤에 인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년 뒤에 미래에서 날아온 존재야. 우리의 목적은 너한테 이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게 아쉬워요. 그냥 이렇게 풀어나갔다는 게. 심플해지긴 하죠. 도희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을 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죠. 이렇게 와서 서로 만나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걸 왜 이렇게 둬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누가 도와주고 우리가 좋아지고 그렇게 파악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헵터푸드랑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말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정말 상업 영화로 만들 때 그 지점이 되게 어렵겠다 싶기는 해요. 어쩔 수 없는 아쉬움. 장치가 필요한 거죠. 딱 보고 자기도 뭔가 마음이 시원한 게 낫지 이걸 고민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도희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되게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영화에서는 딸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 예정돼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알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원작에서는 사실 희귀병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고예요. 사고로 죽는 거예요. 등산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내가 적극적으로 그날 가지 마. 너와 앞으로 산악하지 마. 이렇게 하면 막을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귀병이랑 다르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루이스가. 너무 다르잖아요. 3,000년 뒤에 이걸 막기 위해 뭔가를 이거랑 정말 너무 그러니까 안 맞는 좀 거잖아요. 더 친절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에서? 그냥 되게 메시지를 좀 단편화시킨 건 있긴 하죠. 저는 원형적 세계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관에서 계속 부딪히는 그렇죠. 왜냐면 그게 굉장히 멋진 세계관이기도 하고 네. 고민해보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도 그냥 대중적인 걸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그걸 이해하는 대중이 의외로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고 해야 될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마이너 영화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그래도 꽤 많은 관객들을 동원을 해서 호평받고 그리고 손익분기점도 훌쩍 넘긴 영화인데 아마 그런 포인트들이 아마 대중성을 좀 확보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의 아쉬움입니다. 네. 테드창 좀 근데 읽어보세요. 너무 이해해요. 이해해요. 근데 도희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이해가 돼. 이렇게 얘기를 듣자니 이 작가 원래 이거 썼던 테드창은 많이 속상했을까? 이렇게 이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네. 그것도 궁금하다.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테드창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그 테드창 하도 도희님이 좀 좋아하시는 걸 많이 표해가지고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소설 하나를 쓸 때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해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그렇게 됐으면 근데 아쉬우면서도 대중성의 한계를 또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유 오늘 많이 배워가네요. 제가 도희님한테 진짜. 갑자기 테드창 소설을 정말 다시 저를 두 번째로 또 매기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방금 도희님이 설명한 두 번째 반전 얘기도 우리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헵타파드가 지구에 온 목적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이게 첫 번째 반전이라면 두 번째 반전은 루이스가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는 능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도 바꾸지만 자신의 미래도 보게 되면서 영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그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아이의 일상 그리고 병실에서 맞게 되는 그런 소녀의 죽음이 사실은 루이스 본인이 겪게 될 미래였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학자 이안과 사랑에 빠지고 그와 결혼하면서부터 생기는 불행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알고도 루이스는 같은 선택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 루이스의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 하면서 사실 어젯밤에도 자면서 요즘 제 불안이 높잖아요. 내 미래나 내 과거에서 루이스 입장에서 내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대입해서 좀 고민해봤는데 근데 저는 그 원형적 사고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멋있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난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고 그렇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을 때가 많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정말 앞날은 알 수 없는데 그러면서 처음과 끝은 사실 있는 게 아니다. 뭐 죽음도 죽음이 아니고 끝도 끝이 아니고 하면
그냥 선택이라는 거 없이 그 안에서 과정으로 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고민하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생각이 확장되신 거네. 근데 요즘에 또 불안 있을 때 제가 가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를 만나면 어떨까? 이런 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나한테 찾아오면 난 나한테 그치. 뭘 해줄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현재 미래 과거가 지금 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점이라면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세계관이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난 현생에 살고 있을 뿐. 어떻게 보시죠, 도희님? 저는 이 원형적 세계관 이런 걸 할 때 저한테 항상 막히던 게 뭐였냐면은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어쨌든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간다. 이게 원형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선택해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인간이 아니라서. 저도요. 그 시그널 전에 나인 보셨어요? 나인.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설정이 그냥 그거예요. 몇 년 전이었냐? 20년 전이었냐? 몇 년 전이었냐? 그 전에 오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그 장소로 향을 태우면. 나처럼 미련이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순간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초가 있으면, 향이 있으면 나 언제로 돌아갈지 너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어. 그치. 시뮬레이션 많이 해봤고 이 순간으로 돌아가서 이것만 딱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봤었고 전 실제로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는 궁금하다. 거기서는 그 바꾼 과거 때문에 오늘의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렇지. 그대로 내가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상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는 사람인데 어떻게 원형적 세계관? 되게 모순이네? 난 원이 하나일까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내가 한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됐어. 그 정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그때도 내가 지금처럼 그 시기에 딱 돌아가서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바꾸고 싶을까? 아닐 수도 있겠다. 그쵸. 진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보면은 전체가 그냥 이렇게 진짜 원형으로 떠오르면서 내 인생이 그냥 나 열심히 살았고 이랬지 이런 시점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또 이 사람도 그런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 시간 촘촘하게 쌓여있는 요 안에서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생각을 해보면 안 바꾸고 나 그냥 그대로 살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비슷한 생각 갖고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네, 라떼님도? 저도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팔팔할 때나 내가 뭐 하면 뭐가 짠하고 바뀔 것 같지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뭘 바꾼다고 내가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뭘까 고민하게 돼. 이거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내 기준에 잘 산다는 거는 늘 또 세대마다 달라지고 20대 때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게 잘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국 내 꼴대로 그러니까 팔자다고 되게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그래 그렇게 그게 그냥 이렇게 나 하나로 하나의 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굳이 바꾸러 어딘가로 갈 필요 없이. 그쵸.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드네요. 네. 그쵸.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뭐.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감독은 왜 어째서 어라이벌이라는 제목 그리고 루이스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감독님의 생각을 전 듣고 싶어요. 왜 어라이벌을 이렇게 자꾸 의미를 그러네. 두시는지 감독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분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원형처럼 살아가는데 여기서 뭘 바꾸고 어떤 행위를 좀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그런 미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능력이 향상됐어. 그 상태에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죠. 그러다가 이안한테 삶을 바꾸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안이 거기는 대답을 안 하고 일단 나는 바꾸고 말고 그걸 떠나서
내 인생에 저 별만 보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당신을 만난 게 훨씬 놀랍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사랑 고백했어. 바보같이 멍청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작가나 감독이 이렇게 썼을 때 사실은 이런 감정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닐까.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나고 사실 이 경험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다. 그거를 다 그대로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똑같이 너무 소중하니까 조금 생각했어요. 저도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사람 뭘 찾고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지금이 도착 지점이 아닌가. 또 멋지게 마무리. 그래서 되게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원지에서 저도 그렇게 고민해보진 않았는데 도착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정된 미래, 뭐 예견된 미래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느꼈던 사랑이나 행복의 감정들을 과연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적지로 바꾼다면 그 결말은 더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안이 루이스하고 나중에 이혼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루이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다 알면서도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용납할 수가 없어서 루이스가 이미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사실 더 알고 싶긴 했어요. 이렇게 딸과의 관계에서도 딸하고 행복한 기억만 떠올리진 않잖아요. 딸이 나기를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비난을 받는 장면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이 여자가 뭘 이렇게 짐작해서 설명하고 이러긴 하지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우리도 사실 예측 가능한 삶들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그 뒤에 아이를 낳고 그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그런 예측 가능하세요? 지금 제일 예측 불가능한 거는데요. 예측 불가죠. 아니 한 달 뒤에 이혼할지 10년을 같이 살지 알 수 없어요. 아니 지금 너무 놀라운데? 봐봐 결혼을 했어. 내가 그 상대로부터 이해받지 못해서 서로 엄청 투닥거리면서 살 거고. 지난주에 김완선 얘기하시더니 몇 년도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출산의 고통에 시달릴 거고. 진짜 정말 알 수가 없지. 아니야. 그래도 그 고통들은 결혼식장까지도 모를 일인데. 그래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게 뭔가 삶의 과정들에서 오는 고통들은 예측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산고라던가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오는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스트레스 뭐 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도 그 삶을 뛰어든다라는 것은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 좀 조장이 많이 지지하는 편인데 아까 마작 같은 느낌이어서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영화에서는 이 남편이 너무 나쁜 놈으로 많이 나와. 그것도 좀 책에 비해서 원작에 비해서 이안이요. 이안이 아예 화를 냈다는 표현도 나오고 이 루이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도 딱 그냥 루이스 입에서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그리고 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딸이 아빠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런 그랬어요. 표현도 맞아요. 나와요. 근데 그게 마치 희귀병이 원래부터 있을 거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고통을 주는 선택일 텐데 루이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한테 고통을 주는 존재니까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어긋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난 이안이 이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어그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할 텐데 너무 극적으로 여기서는 묘사를 했다는 거죠. 도윤님이 말한 인과를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전혀 그러잖아요. 그 하나의 선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이미 딴 여자랑 살고 있어. 이미 딴 여자랑 살고 있어. 딴 여자랑 살고 있어. 재혼해서. 재혼해서. 물론 뭐 아쉬운 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워낙 훌륭한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컨택트를 보지 못한 언니들에게 이 영화를 한 줄로 좀 추천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헵타푸드의 언어만으로도 볼 의미는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되게 압도적이고 매력적인 영화다. 네, 저도 비슷하게 그런 미장센만으로도 충분히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과 함께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흘러갈지 알면서도 이 모든 걸 껴안고 반길 수 있는 영화다. 단정적이야.
우리 조 감독님 힘이 넘치셔가지고. 우리가 파케하면서 결과까지 다 알려드렸지만 그걸 알고 보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다라는 맞아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쉽게도 라떼님과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제가 또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현실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팟캐스트 열심히 잘 듣고 있으면서 목소리 그리워하면서 있겠습니다. 같이 하는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희한테는 뭐 또 특집 방송이 있으니까. 네. 제가 또 이렇게 가끔 출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더 자주 출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부담감을 떨치고 오지 말라는데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부담감을 떨치고 가볍게 가볍게 그냥 놀러 오는 기분으로. 좋네요. 네, 라떼님과는 특집 방송을 만들어서 또 찾아뵙고요. 네. 저와 도희님은 이제 호떡과 오뎅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아 정말 12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럼 12월에 만나 뵐게요. 안녕. 안녕.